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기술주 주도의 반등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장중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 애플이 실제로 신제품 발표를 했을 때 약간은 저렴하게 이 신제품들을 발표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애플의 주가를 다소 부진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쳤고요. 애플의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 전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또 기술주 주도의 반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다소 감소됐었던 이런 하루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5일 미국 3대 지수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가운데 이 주요국들의 견고한 경제 지표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올 결과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일제히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채 마감을 했는데요. 보합권에서 막판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대형 기술주들은 오늘 강했고요. 테슬라는 전거래일 12% 오른 데 이어서 이날도 무려 7% 상승을 했습니다. 굵직한 인수합병 소식 등이 계속해서 동력을 좀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오라클과 틱톡의 협상은 이 백악관 산임 보좌관의 제러드 쿠슈너가 이 협상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혀서 과연 최종적으로 백악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틱톡과 관한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의 거래가 매우 임박했다 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라클이 틱톡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제공자가 될 것이라 언급하기도 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현지 시간 15일부터 16일 FOMC 회의를 갖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을 결정해서 발표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추가 통화 완화 가능성은 제한이 되겠지만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기간 저금리 유지 방침 역시 재확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연준이 발표를 하는 대로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국들 이 중국과 미국, 독일 등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았던 것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중국의 8월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소매 판매 역시 전년 대비 0.5% 올랐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을 뒷받침해줬고요. 또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도 비교적 양호했는데 뉴욕 연은이 발표한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대비 13.3포인트 올라서 시장 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표는 유럽 경제연구센터의 경기 기대지수였는데요. 독일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9월 경기 기대지수는 77.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0년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이며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초반에는 28,200선을 뚫기도 했지만 막판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0.01%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7,99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1% 넘게 올랐습니다. 1.21% 상승을 했고요. 11,19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반등에 나서주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52% 올랐고요. 3,400선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초반에는 강했지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좀 굉장히 미끄러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일단은 이틀째 기술주의 좀 반등세가 이어진 것은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 신제품 이벤트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결국은 다우지수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전체 지수가 약간은 좀 혼재 양상을 띄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이날 증시는 메이저한 이벤트가 좀 부재했던 하루였죠. 그렇기 때문에 FOMC 결과를 좀 관망하는 그런 심리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전일에 좀 잇따라 전해졌던 M&A 관련된 재료가 계속해서 좀 유효하게 작용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이틀째 급등을 했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어떤 IB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도 좀 관측이 됐던 것 같고요. 반면에 애플이 좀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던 구간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재차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우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리고 장중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꽤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3% 정도의 반등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원유 수요 전망치를 낮춰잡았습니다. 그만큼 원유 수요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고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이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단기적인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 거기에다가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면서 유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API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950만 배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원유에 대한 사용량은 많았고 또 이 원유 미국 지역에서 원유 생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감축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반등을 하면서 3% 정도 올랐습니다. 38.41달러에 지난 밤사이 시장을 마감했고요. 금값을 비롯한 채권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은 사실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관망 심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금값의 경우에는 FOMC를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때문에 0.1% 정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돼서 1961.9달러를 기록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빠지면서 0.676%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큰 변화 없이 0.05% 강보합권 93.09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진석 팀장님 어떤 뉴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되는 미국 대선 전에 마지막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좀 관망 성격도 좀 존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CNBC에서는 금리 동결은 사실은 뻔한 결과겠지만은 연준은 이번에 여전히 좀 FOMC를 통해서 시장을 좀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는 기사를 좀 실었는데요. 알다시피 연준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은 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주안점이 여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연준이 이번에 새롭게 제시할 경기 전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한 그 노선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던스가 과연 좀 제시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채권 매입 전략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 전망 상향 조정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비교적 좀 양호하기 때문인데 하지만은 연준이 또 경기에 대해서 경계론 또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여지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미주호에서도 아직 연준이 위기에서 못 벗어났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던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최근에 연준이 새로운 이 통화정책 전략 프레임워크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번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 매입과 관련한 좀 변화를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떤 좀 표현의 변화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7월 FOMC 의사록에서 채권 매입의 의미를 시장 안정에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 QE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경기 부양 쪽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연준 내부에서 많았던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입의 그 목적에 대한 레토릭 변화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정말 연준이 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게 된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이거를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혹시 긴축으로 돌리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은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관련된 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폭의 경기 전망에 대한 상향이 예상이 된다. 라지 업그레이드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몇 달간의 놀라울 정도로 견고한 지표를 연준도 결국은 인식을 해야 하고 경기 전망에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례적인 경제 셧다운을 통해서 침체가 좀 발생을 했지만은 역대급 경기 부양이 또 겹쳐졌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경기 회복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당연히 과도하게 좀 낙관론을 펼칠 경우, 특히 인플레이션 전망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좀 제시할 경우에서는 시장에서 이를 저금리 유지 기간이 조금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로 해석될 여지는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또 연준이 과도하게 경기에 대해서 신중론 또는 비관론을 내비쳤을 때 시장이 좀 실망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적절한 자신감 표명은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대비 시장은 그나마 좀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FOMC를 맞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재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FOMC 결과가 좀 발표가 되고 난다면은 일정 기간의 증시 방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과도 나오지가 않았고 그러면서 단기 증시 전망도 좀 IB들 간에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웰스파고에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의 3,150에서 3,350 레인지에서 3,470에서 3,69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전망 동안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즉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 빠를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두고 증시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카나코드라는 또 IB에서는 지난 월요일이었죠. 신고점을 재돌파하기 전에 S&P 500 지수가 3에서 7% 정도 재차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고요. BTIG라는 IB에서도 이례적인 트레이딩 활동이 좀 많아진 탓에 고점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15%, 나스닥 지수도 20% 하락할 것으로 점치는 등 내일 FOMC 결과가 나와서 좀 시장 방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증시 전망도 좀 낙관론과 비관론 쪽에서 좀 나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산업재주와 그리고 가치주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한 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실 이 기간 동안은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특히 기술주의 조정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 시기 동안에 6,46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전 세계 200여 명의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함께 볼 텐데요. 특히 그들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대형주와 헬스케어 그리고 기술주, 금융주에서 좀 줄이고 반대로 산업재와 소형주 그리고 가치주 쪽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 편이 바로 비중을 늘린 쪽이 되겠는데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형주에서 소형주 쪽으로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재주로의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 반면에 기술주의 비중, 그리고 헬스케어주의 비중, 그리고 금융주의 비중은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결과를 두고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CFRA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치주 ETF로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밀려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내놨을까요? 일단 가치주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대형 순환매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아예 트렌드가 바뀌느냐, 사실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FRA에서는 여전히 성장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왜냐하면 가치주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연준이 약속을 했던 것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주겠다, 몇 년간 유지해주겠다고 했죠. 금리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치주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어쨌든 이제 가치주로의 펀드 자금 유입이 있긴 있었는데 그럼 그건 뭐냐? 지난주 기술주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팀장님 사실 기사에서 보면은 결국은 바벨 전략을 써라. 그러니까 가치주와 성장주 둘 다 들고 있어라라는 전략일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까지 이어졌던 나스닥 중심의 랠리를 저희가 좀 돌이켜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일부 기술주에 대한 쏠림 현상도 굉장히 좀 심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탈이 났던 것이 될 텐데 결국은 이 포트폴리오 분배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 한쪽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술주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 후에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로 좀 옮겨갔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특히 일부 민감주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가 좀 종료될 것이다라는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좀 베팅한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기술주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부터 좀 자유로운 점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주에 대한 비중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치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로의 분배하는 파괴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뉴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몇 달째 미국 의회에서는 추가 부양책과 관련한 합의가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문제 해결 의원들이죠. 양당의 온건파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공동으로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770조 원에 달하는 부양책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내용에는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들이 좀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기업, 사업장을 위한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전에도 진행을 했던 1인당 1,2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 50명은 부양책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는 나와야 하지 않냐라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 지도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2조 달러 이상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또 공화당에서는 깡마른 부양책이죠. 3천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내놓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부결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과연 이번 법안도 이 표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아니면 통과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양당 내에서도 좀 전향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양당이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tall order,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관건이 이들 법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느냐인 만큼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입장이 대부분인 상태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최근에도 지금 적자나 연준의 자산 매입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면서 추가 부양책을 빠른 시일 안에 타결을 해서 경기 회복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양책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제시가 됐지만 과연 이것이 좀 끝까지 통과가 돼서 법안으로 결정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대선 전까지 과연 이 법안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재정 부양을 포함한 1년의 경기 부양책을 좀 살펴봤을 때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과 그리고 경기 회복 간의 브릿지 역할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1 기준으로 한 3만 명대로 안정화가 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은 여전히 좀 지탱해줄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재정 부양에 좀 합의를 하지 못한다, 계류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역시도 이를 악재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카드 업체들의 이 중간 발표를 보면은 미국에서의 결제 수요 회복세가 지속은 되고 있는데 그 주춤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춤했던 구간의 이유가 바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돼서 이런 설명을 좀 덧붙이고 있어요. 내일 또 8월에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여파, 그러니까 재정 부양이 조금 이 중단이 됐던 여파를 좀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하늘을 나는 차를 개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온라인 언팩 행사를 통해서 애플 워치와 아이패드의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펠로톤은 애플의 이날 공개한 피트니스 서비스를 두고 피트니스 콘텐츠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진석 팀장님이 GM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제너럴 모터스 GM이 공중택시, 그러니까 에어리얼 택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장의 진출 또는 공략을 고려 중이라고 로이터에서 단독 기사를 좀 실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요, GM은 이를 위해서 이른바 하늘을 나는 차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지 시각으로 이 월요일에 메리바라 GM CEO가 공중택시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이미 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바라 CEO는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차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M이 새롭게 내놓았던 얼티움 배터리 시스템의 성능과 그리고 유연성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공중 수송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또 가능할 것이다라는 발언 또한 전했습니다. 공중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제트 엔진이 아니라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수직 이착륙하는 그런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활주로가 좀 필요가 없는데요. 전기 구동 공중 택시라고 한다면은 저도 비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또 인기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언젠가는 공중체증이라는 말을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보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좀 거부를 했는데요. 다만 매우 관심이 많고 또 지켜보고 있는 분야라는 점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가 좀 다가올까요? 현재 이 공중택시와 관련된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8월 말이었죠. 일본에서 어떤 기업이 유인 비행 자동차 시험 운항에 좀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이제 시판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올 초부터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개인용 비행체를 좀 개발하고 있고요. 도요타 등도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꾸준하게 좀 전해지고 있어서 하늘을 나는 차를 좀 맛볼 그런 시간도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2040년까지 공중자동차 관련한 전체 유효 시장이 1.5조 달러에서 2.9조 달러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고요. 당연히 어떤 좀 고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성 논란 등은 있지만은 새로운 미래가 또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최근 이 니콜라의 지분을 대거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와 관련한 사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G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보도가 나온 공중택시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에는 전기차 픽업 트럭, 허머를 공개하는 등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공략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에 대한 지분을 좀 대거 확보한 것 역시도 관련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일환으로 좀 해석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주요 IB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니콜라가 사기 의혹에 좀 처하자 GM도 공경에 좀 빠진 그런 모양새인데 일단 메리바라 CEO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법률 그리고 기술 관련된 실사를 철저하게 실시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콜라를 옹호하는 입장 중에서는 설마 GM이 투자했는데 이 문제가 생겼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반면에 이번에 니콜라 의혹 때문에 GM도 좀 싸잡아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갑론을박이 단기간 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5일이죠. 애플이 드디어 새로운 애플 패드와 아이패드와 이 애플 워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공개 행사는 생중계로 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새로운 애플 워치, 아이패드와 함께 피트니스 플러스 운동 서비스라든지 애플원 번들 서비스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신제품들의 특징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애플 워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기존 심박수 측정 등의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혈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에 저산소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저산소증이 나타날 때 환자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이를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아이패드 시리즈도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애플은 이번에 자체 생산한
5 나노칩이죠.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를 해서 CPU와 그래픽 성능이 각각 40%, 30% 빨라지고 4K 동영상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처리가 함께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LTE3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와이파이가 없더라도 어디서든지 이 화상회의라든지 그룹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해져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이 상황인 만큼 이런 기능들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음 날인 현지 시간 16일에 이 iOS 14에 관련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아이폰에 탑재가 될 소프트웨어입니다. 위젯을 포함해서 새로운 홈스크린 설정 기능이나 보안 강화 등 새로운 기능 등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아이폰 공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다음 달에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이 아이폰 공개가 없어서인지 이날 애플의 주가는 좀 주춤했습니다. 새로운 라인들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날 애플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행사 시작 전에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약 한 2%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행사를 마친 이후에는 한 1% 정도의 하락세로 전환을 했죠. 이후에 막판 그래도 좀 힘을 내면서 한 0.15% 정도 소폭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쳤는데 사실은 무난했던 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가형 태블릿이라든지 워치 신제품 등을 예상대로 그리고 예상했던 수준으로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번들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데 묶은 그런 서비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폰 공개 행사가 이번에 아니었고요. 그리고 iOS에 대한 디테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시장이 실망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서프라이즈 여지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며칠간의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자, 애플 이야기를 조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발표한 것이 몇 가지 하드웨어들을 발표했고요. 그 외에도 서비스와 관련된 몇 가지 제품들도 공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트니스 서비스를 런칭한 겁니다. 애플마저도 피트니스 서비스를 런칭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과연 지금까지 홈트 업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펠로톤은 과연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펠로톤의 CEO는 이를 바라보면서 애플 덕분에 피트니스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된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펠로톤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약 4% 정도 올랐고요.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이번 신제품 발표는 펠로톤의 CEO가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로톤 CEO의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존 폴리 CEO는 이날 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애플의 피트니스 서비스를 런칭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펠로톤의 주가가 살짝 밀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애플이 새롭게 발표한 내용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2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기업이 피트니스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것은 피트니스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펠로톤과 애플은 전혀 다른 기업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펠로톤의 경우에는 피트니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와 그리고 러닝머신 이런 것들까지 함께 공급을 하고 있죠. 반면에 애플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애플이 하드웨어로 진입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피트니스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여전히 가졌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애플마저도 피트니스 서비스에 진출했습니다. 펠로톤의 악재일까요? 아니면 호재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주위를 좀 둘러보더라도 홈트레이닝, 홈트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장이 성숙기에 아직까지 접어든 시장이다라기보다는 초기에 좀 시장이기 때문에 업계 경쟁보다는 외형 성장 쪽으로 시장이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애플과 달리 펠로톤에서는 하드웨어를 제공한다는 차별점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좀 큰 악재로 해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애플이 이 같은 홈트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코엔 같은 IB에서는 펠로톤이 통합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 그리고 또 앞으로 하드웨어를 추가로 출시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안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같은 예상에 좀 맞춘 오늘 시장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